할머니, 제가 식물인간과 결혼했어요. 은정의 인생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오던 한과점은 사채업자들의 위협에 흔들렸고 치매가 시작된 할머니의 병원비는 끝도 없이 치솟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에게 낯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재벌 2세와 계약 결혼을 하면 모든 빚을 청산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은정은 결국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 죽은 듯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치료와 시설 입원을 병행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전에도 할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며 너 누구냐라고 했었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돈이었습니다. 간병비, 치료비, 입원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홀로 버티는 은정으로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은정 씨 되십니까? 은정은 몸을 돌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차림새, 감정이 비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양그룹 회장실 비서 정민석입니다. 순간 은정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런 낡은 복도에서 동양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민석은 서류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정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진단서, 빚 독촉 내역, 계좌 기록까지 말이죠. 저희는 은정 씨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배경이 복잡하지 않고 순수하고 무엇보다 할머님 병원비와 빚 때문에 절박하다는 점이 회장님 뜻에 맞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한 줄 한 줄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준혁 회장님의 유일한 손자, 현재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는 손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반드시 짝을 맺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대로 박은정 씨가 선택되었습니다. 은정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가 왜요? 목소리가 가늘게 흩어졌습니다. 정민석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을 승낙하시면 모든 빚을 청산하겠습니다. 할머님의 치료와 앞으로의 간병 전액을 동양그룹이 책임집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한 독이었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빚쟁이의 협박이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5천만 원. 못 갚으면 너네 집 통째로 날려버린다. 은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겹쳐지는 할머니의 흐린 눈빛, 떨리는 손길이 선명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 앞에서 빚쟁들이 쇠파이프로 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내년까지 끌고 간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민석이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골목길로 검정색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정민석과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빚쟁이들은 돈이 이체되자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사모님. 낯선 호칭이 은정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차 안에는 혼인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킬 수 있다면 내 인생쯤은 내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정성당 한과점의 부엌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박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반죽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어요. 60년 동안 이어온 습관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반면 은정은 아직도 어색하게 손놀림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휴학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이 작은 한과점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거든요. 은정아, 반죽이 너무 질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장인의 엄격함이 스며 있었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밀가루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할머니의 손놀림을 따라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경험을 26살 손끝이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벽 한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성당을 창업한 증조할머니, 그것을 이어받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 한복을 입고 한과를 들고 있는 은정의 모습까지 3대에 걸친 여인들의 역사가 그 작은 벽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이 가게 정말 안 팔면 안 될까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편함에 쌓인 채무 독촉장들을 몰래 정리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알아보러 온 사람들도 벌써 3번째였고 이웃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정성당이라고 새겨진 낡은 나무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글자들은 세월의 무게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이 집엔 3대의 정성이 스며 있단다. 6.25 전쟁 때도 IMF 때도 우리는 문을 닫지 않았어. 진짜 귀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돈보다 귀한 게 뭔지 언젠간 너도 알게 될 거다. 은정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철학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대형마트에서 파는 기계로 만든 한과들이 단골 손님들을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었고 월세와 재료비, 할머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매일이 빠듯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변함없이 자신만의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굽히지 않는 오래된 나무처럼 말이에요. 오전 8시가 되자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벌써 30년째 정성당 한과만 드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가장 좋은 약과들을 골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보지 않는 사이에 육과 몇 개를 덤으로 넣어 주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 은정은 할머니의 진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이었죠.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근처에 사시는 김할머니였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왔다고 하셨어요. 수님 할머니는 김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한 후 갓 만든 약과를 곱게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게 많이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들 말이야. 은정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돈 걱정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의 격려를 들으며 은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적어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가르침이 앞으로 닥칠 시련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 일주일이 지나면서 은정은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경우가 늘었고 반죽을 하다가도 갑자기 손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은정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조여왔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러 나가실까요? 은정이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앉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 잠깐 나가자고 하셨을 텐데 요즘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기 있을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은정은 할머니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정기검진 삼아서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데야. 나는 괜찮아.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 가기를 거부하셨지만 은정은 할머니의 눈가에 어린 불안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마도 할머니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만 은정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은정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료 직원이 급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정아, 연락 왔어.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다고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는데. 은정의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급하게 조퇴를 내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서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분명 가게에 가려고 나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할머니를 꼭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재우신 후 은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은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으로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여러 증상들이 할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향감각 상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등 모든 게 들어맞았어요. 그때 우편함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이 나가보니 또 다른 독촉장이 와 있었어요. 이번엔 전기세 독촉장이었습니다. 은정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네. 은정은 중얼거리며 독촉장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걱정하실까봐 항상 이런 것들은 숨겨왔거든요. 다음 날 은정은 용기를 내어 대학 동기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혹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진영아, 나 은정이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은정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미안해.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정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모두들 자신의 일에 바빠서 은정의 사정을 들어줄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은 없구나. 은정은 쓸쓸한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얕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은정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쯤 되었을 때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은정 씨 맞죠? 그중 한 명이 은정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은정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희는 금융업체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분께서 빌리신 동건으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가 사채를 쓰셨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할머니가 언제 돈을 빌리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모르고 계셨군요. 작년에 가게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리셨는데 이자가 계속 밀려서 지금은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남자의 말에 은정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어요. 혹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남자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할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고 할머니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다음 주까지 갚으시면 됩니다. 못 갚으시면 가게라도 넘겨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할머니 분도 은정 씨도 곤란해지시겠죠?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어요. 은정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맘때 다시 뵙겠습니다. 두 남자가 나간 후 은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돈을 빌리셨을까요? 그것도 은정 몰래.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할머니는 기억을 못하시는 듯 했어요. 돈을 빌렸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할머니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치매 증상이 시작될 무렵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채업자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 같았어요. 이튿날 은정은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도 낮고 담보로 잡을 만한 것도 없어서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대답에 은정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사채업자들은 일주일 후에 다시 올 거예요. 가게를 팔더라도 5천만 원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막막하네. 은정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할머니 방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급하게 가보니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넘어지셨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깜빡 실수한 거야. 할머니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드리면서 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그리고 사채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을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9시 은정이 할머니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정 씨 맞습니까?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어딘가 냉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동양그룹 회장실 비서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그룹이라는 이름에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 같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걸까요? 혹시 무슨 일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에 가능하시다면 뵙고 싶은데요. 정민석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정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네, 그럼 몇 시에 어디서 뵐까요? 오후 2시 시내 롯데호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회색 정장에 갈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은정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양그룹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혹시 한과점과 관련된 일일까 싶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접점이 없었어요. 할머니께는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만 말씀드리고 은정은 오후에 호텔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볼 일이 없는 고급 호텔이라 입구에서부터 위축되었어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은정을 압도했습니다. 정확히 2시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완벽하게 다림질된 회색 정장에 구두까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대기업 임원다운 모습이었어요. 박은정 씨시죠? 정민석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에는 정말로 동양그룹 회장실 비서실장 정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정민석이 호텔 카페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은정은 그를 따라가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런 곳에서 커피 한 잔 값도 자신의 하루 아르바이트 비용과 비슷할 텐데요. 커피 주문하시겠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정민석이 커피를 주문한 후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 겉표지에 박은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본 순간 은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가 파일을 열자 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출생신고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성적, 아르바이트 경력, 심지어 할머니의 병력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사채 계약서 사본까지 있는 걸 보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정민석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이 은정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큰 회사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슨 제안을 하시려는 건가요? 우리 회장님께서 결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워요. 정민석이 말을 멈추고 은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은정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서준혁 회장님은 3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식물인간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할아버지이신 명예회장님께서는 손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짝을 맺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은정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식물인간과 결혼을 하라는 소리인가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은정 씨께 계약 결혼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석이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계약 결혼이요? 저와요? 네. 조건은 이렇습니다. 서준혁 회장과 형식적으로 결혼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은정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인 것 같았어요.
아침에 할머니와 한가를 만들던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재벌과의 결혼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요. 그 대신 박은정 씨의 모든 빚을 청산해드리고 할머님의 치료비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정민석의 말에 은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치료비와 사채까지 해결해 준다니 지금 상황에서는 천사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충분히 지원해 드릴 거예요. 박은정 씨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요. 은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좋은 조건이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배경이 복잡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어야 했어요. 정민석의 말에 은정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할머님 상태도 시급하고 사채업자들도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정민석이 명함을 하나 더 건네며 일어났어요. 내일 저녁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은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식물인간과의 결혼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와 사채 문제를 생각하면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은정아, 내가 정말 병에 걸린 것 같아.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져.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은정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계셨던 거죠. 괜찮아요, 할머니.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우리 형편에 무슨 돈이 있다고. 할머니의 현실적인 걱정에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해결책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 수 없었어요. 정민석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8시,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녁을 드시고 잠깐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 은정은 조용히 거실 구석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민석 비서님, 박은정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정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은정은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6살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서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 거죠.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골목길 풍경이 보였지만 은정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잠시 멀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를 간다고?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맑아졌어요. 요즘 자주 흐려지던 눈빛이 예전처럼 또렷해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좀 특별한 일이라서
당분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 치료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이 해결될 거예요. 은정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약 결혼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실까요? 그래, 좋은 일자리를 구했구나. 우리 은정이가 고생이 많았는데. 할머니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가늘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생 입어보지 못한 정장을 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정민석이 보내준 돈으로 급하게 산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의 고층 빌딩 20번째 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은정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정민석이 이미 와 있었고 그 옆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박은정 씨, 늦지 않으셨네요. 이분은 김태현 변호사님입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사무적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 은정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약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 순간 은정은 자신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준혁 회장과의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없습니다. 회장의 의식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법적 배우자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은정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진정한 관계도 없는 그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거래였어요. 대신 박은정 씨의 모든 채무는 즉시 정리되고 할머님의 의료비는 평생 보장됩니다. 매월 생활비도 충분히 지급될 거예요. 김 변호사가 보상 조건을 설명할 때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좋은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세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어요. 서준혁 회장님은 어떤 분인가요? 정민석과 김 변호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석이 대답했어요. 훌륭한 분입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매우 잘 이끌어 가셨어요. 직원들에게도 인자하셨고요.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모범적이어서 진짜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은정은 자신이 결혼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은정의 사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되었고 할머니의 병원 예약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내일 오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동양그룹 저택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정민석의 말에 은정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과점에서 할머니와 조용히 살던 자신이 이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은정은 거리를 걸었어요. 같은 거리, 같은 하늘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자신은 박은정이 아니라 서준혁의 아내가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께 병원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싼 병원에? 제가 구한 일자리에서 입원비, 간병비를 모두 지원해 준대요. 또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할머니가 안심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날 밤 은정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할머니 사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끼던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은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이 작은 방에서 꾸었던 꿈들, 할머니와 함께 보낸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를 입원시켜드린 후 간병인에게는 할머니 병간호를 잘 부탁드린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에 갔을 때 은정은 처음으로 서준혁의 사진을 보았어요. 신분증 사진이었지만 그는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의 사람은 이제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할 때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번의 서명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옆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온 정민석이 서준혁 대신 서명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구청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을 때 은정은 그 호칭이 아직 낯설었어요. 사모님. 이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저녁에 동양그룹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대문부터 본관까지 차로 3분은 걸리는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정원만 해도 동네 공원만큼 컸어요. 본관 현관에서 집사와 가정부들이 일렬로 서서 은정을 맞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인. 저는 이 집의 총책임자인 박 집사입니다. 나이든 집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갑작스럽게 나타난 새 주인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은정은 드디어 자신의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복도 끝에 가장 큰 방, 그곳이 바로 은정과 서준혁의 신혼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은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침실 한가운데 놓인 킹사이즈 침대 위에 한 남자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바로 서준혁이었습니다. 은정의 남편이 된 사람이었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준혁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창백했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평화롭게 잠든 것 같았지만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 외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방이 부인의 방입니다. 간병사가 설명해 주었지만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가점의 딸이었던 자신이 이제 재벌의 아내가 되어 의식 없는 남편과 같은 방에서 살아야 한다니요. 그날 밤 은정은 침실 구석에 놓인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침대는 감히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규칙적인 인공호흡기 소리를 들으며 은정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았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제 은정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가점 딸에서 재벌가 며느리로 모든 것이 바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동양그룹 저택에서의 첫 일주일은 은정에게 끊임없는 당혹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간병사 2명이 들어와 준혁의 상태를 점검했고 은정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어요. 수액교체, 물리치료, 각종 검사 수치 확인까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병사들은 은정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식물인간과 결혼한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은정은 그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부인, 오늘 회장님의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네요.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간병 사장이 무심하게 말했지만 은정에게는 그조차도 중요한 정보였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적어도 그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택의 생활 리듬은 규칙적이면서도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8시에 아침 식사, 오전에는 준혁의 물리치료 시간, 오후에는 은정 혼자만의 자유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시간이라는 게 할 일이 없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은정은 용기를 내어 정원을 산책해 보기로 했어요. 저택의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각종 꽃들이 계절에 맞게 심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분수까지 있었어요. 그 모든 아름다움 속에서도 은정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정원을 걷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멀리서 누군가 은정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꼈거든요.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바라보니 준혁의 방에서 누군가가 커튼을 살짝 들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간병사가 있나? 은정이 중얼거리며 다시 바라보았지만 이미 커튼은 원래대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착각이었을 거예요. 나흘째 더욱 기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은정이 준혁의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은정은 깜짝 놀라서 간병사를 불렀어요. 회장님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아, 그건 그냥 근육 경련이에요. 식물인간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의식이 돌아온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간병사의 설명을 듣고 은정은 실망했어요. 혹시 준혁이 깨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잠깐 가졌었거든요. 그런 희망을 가진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택의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혁의 계모인 차여진을 만났어요.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신부로군요. 여진의 첫마디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박은정입니다. 은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여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박은정이라 참 평범한 이름이네요. 우리 준혁이에게는 너무 평범하지 않나 싶지만 뭐 지금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죠. 여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정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은정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모욕도 견뎌내야 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준혁의 이복형인 서준철을 만났을 때였어요. 30대 중반의 준철은 첫눈에 봐도 야심가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있었어요. 반가워요. 새로운 가족. 준혁이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혼을 하게 되어 참 특이한 인연이네요. 준철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섬뜩했어요. 마치 준혁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도 안녕하세요. 형님이라. 좋아요. 그런데 우리 준혁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내시기 바라요. 지루하실 텐데. 준철의 말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있었어요. 은정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침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안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준혁이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준철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까요? 준혁 씨, 언제 깨어나실 거예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혁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 거예요. 은정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은정이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준혁의 눈이 서서히 떠지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또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랐지? 준혁이 조용히 말했을 때 은정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깨어 있었어요? 3개월째 연기하고 있어. 준혁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은정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연기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은정은 자신이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닌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차 사고는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였어.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이 집 안에 있지. 준혁의 말에 은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다면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왜 이 결혼에?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 집 사람들은 당신을 경계하지 않을 거거든. 무시하긴 하겠지만. 준혁의 설명을 들으면서 은정은 자신이 얼마나 큰 게임에 휘말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 때문에 계약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복수국의 핵심 인물이 된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어. 당신도 이미 이 게임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준혁의 말에 은정은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중요한 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은 지금처럼 순진한 척하면서 그들을 관찰해. 특히 준철과 여진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봐. 그들은 분명 뭔가 계획하고 있을 거야. 그날 밤부터 은정의 진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순진한 신부 역할을 연기하고 밤에는 준혁과 함께 복수 계획을 세우는 이중생활이었어요. 처음에는 연기가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여진 앞에서는 더욱 어리숙한 척했고 준철 앞에서는 겁먹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들은 예상대로 은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준철이 전화 통화를 할 때 멀리서 엿들었고 여진이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준철이 자주 블루마운틴 프로젝트라는 말을 했고 여진은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뭔가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그렇게 2주일이 지났을 때 은정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순진한 한과점 딸이 아니라 위험한 게임을 하는 능숙한 연기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자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준혁과 함께 보내는 밤 시간들이 특별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공모자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3주가 지나면서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연기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준철과 여진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점점 능숙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준혁과의 관계였습니다.
밤마다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저택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준철이 아침부터 여러 차례 급한 전화 통화를 했고 여진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정은 본능적으로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준철의 서재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생겼어요. 은정은 복도 청소를 핑계로 서재 근처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블루마운틴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 준철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너머 상대방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준철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계약서 최종 검토를 하고 다음 주에 서명하자. 은정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블루마운틴 프로젝트에 대해 준혁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준철이 나오다가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는 은정을 발견한 거죠. 아, 우리 새 가족이 부지런하네요. 이런 일까지 직접 하시고. 준철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은정은 재빨리 어리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사님이 바쁘셔서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그래요? 참 착한 며느리네요. 그런데 우리 준혁이 상태는 어때요? 변화가 있나요? 준철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마치 준혁이 깨어나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별 변화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정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준철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돌봐주세요. 준철이 가고 나서 은정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의 시선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여진이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나눈 대화를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준혁이 저 상태로는 회사 경영을 할 수 없으니까 준철이가 완전히 승계받게 될 거예요. 여진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별 문제 없어요. 어차피 계약 결혼이니까 준혁이가 세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고요. 여진의 말에 은정은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준혁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준혁에게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했어요. 준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블루마운틴 프로젝트 계약서를 다음 주에 서명한다고 했나? 네. 그리고 여진 씨는 당신이 곧 세상을 떠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눈빛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그들은 내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 사이에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야. 블루마운틴 프로젝트가 뭔가요? 아버지가 생전에 반대하셨던 무리한 투자 계획이야.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중단시키셨는데 준철이가 다시 추진하려는 모양이야. 준혁의 설명을 들으면서 은정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은정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왔어. 준혁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하나요? 준철의 서재에 있는 계약서를 봐야 해.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야. 은정은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관찰하고 엿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은정아. 준혁이 은정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을 단순한 계약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 그 말에 은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지난 3주 동안 자신도 모르게 준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것임을 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은정은 기회를 기다렸어요. 준철이 외출하는 틈을 타서 서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준철이 회사 회의 때문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은정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서재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은 각종 서류들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를 살펴보니 블루마운틴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광산 개발권 매입, 거대한 투자금 조달, 그리고 예상 손실 규모까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동양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규모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서류였습니다. 준혁의 의료진과 주고받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의료 기록을 조작하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은정은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준철이 준혁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어요. 다행히 준철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준혁에게 발견한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의료진까지 매수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 서류들을 복사해 와야겠어. 준혁의 말에 은정은 더욱 긴장했어요. 다시 서재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의미했거든요. 준혁 씨,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 둘 다 위험해져.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정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좋아요. 해보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준혁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은정아, 이제 우리는 진짜 한 팀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면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부가 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은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도 복수를 위한 동맹도 아니었어요.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앞에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철과 여진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확인했어요. 3주 전에 순진한 한과점 딸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영리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준비가 된 여성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실행해야 했어요. 그리고 은정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진짜 귀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정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준철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는 은정을 유심히 관찰했고 여진도 함께 수상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오전 10시쯤 준철이 모든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은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준철의 손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본 순간 은정의 혈액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제 내 서재에서 발견됐어요. 준철이 손에 든 것은 은정의 머리핀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재에 들어갔을 때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은정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 건지 아시는 분 있나요? 준철의 차가운 시선이 은정에게 향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은정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 제 거예요. 어제 서재에서 떨어뜨렸나 봐요. 여진의 거짓말에 준철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이 머리핀은 어머니가 쓰시기엔 좀 젊어 보이는데요. 준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은정이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진이 은정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은정은 여진이 자신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제 머리핀이에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왜 내 서재에 있었을까요? 준철의 질문에 은정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어요. 청소를 도와드리려고 들어갔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청소요? 그런 일은 집사와 가정부들이 하는 건데 왜 굳이? 준철이 계속 추궁했어요. 은정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 때 늘 청소를 했어서 습관이 되었나 봐요. 은정의 대답에 준철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뭔가 더 큰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민석이 급하게 찾아와 준혁에게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준철 상무가 내일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사회요? 갑자기 왜? 회장님의 장기간 의식불명을 이유로 경영권 이양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민석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보다 빨리 준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병원 측에서 회장님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진단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말에 은정도 절망감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준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군요. 준혁이 중얼거렸을 때 은정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 이제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은정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헛수고가 되잖아요. 은정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철이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래도 해야 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은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자리를 정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준철이 공식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발표했고 언론에서도 동양그룹 경영권 변화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양그룹 서준혁 회장, 의식불명 지속으로 경영권 이양 불가피. 신문 헤드라인을 본 은정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준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의사들이 준혁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은정의 물음에 준혁도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은정과 준혁은 아직 몰랐지만 그들의 진정한 시험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은정은 새벽 4시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준혁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식물인간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은정은 그의 숨소리에서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은정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혁의 손을 살며시 잡아보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깨어 있었던 거죠. 준혁 씨, 은정이 속삭이듯 불렀어요. 준혁이 천천히 눈을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쌓아온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왜 미안해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은정의 질문에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순수했던 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당신을 이런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였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은정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은 비록 위험했지만 그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후회 안 해? 네. 물론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준혁 씨를 사랑하게 되었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은정의 고백에 준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저택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준혁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준철과 여진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은정은 그들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민석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들 대부분이 준철 상무편으로 돌아섰어요. 정민석의 보고에 은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들에게는 의식 없는 회장보다 당장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준철이 더 필요하겠지. 준혁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석 비서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정민석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 은정은 혼자 정원을 걸었어요. 한 달 전 처음 이 정원을 걸었을 때의 심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정원 중앙의 분수 앞에 서서 은정은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실 거예요. 은정이 한 선택 덕분에 할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은정 자신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가요? 은정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진짜 귀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 정의,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 같은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가치들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후 1시, 이사회 시작 1시간 전이었어요. 은정은 침실로 돌아와서 준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정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은정이 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속으로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만약 오늘 일이 잘못되면 당신은 여기서 나가야 해. 준철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준혁의 걱정에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디도 안 가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절망감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했지만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오후 2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복도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준철이 자신 있게 발표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사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겠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시, 4시. 회의가 길어질수록 은정의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준혁도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정민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사회에서 준철 상무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거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민석의 추가 보고에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치료 중단이라니 그것은 준혁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과 준혁은 서로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나도 그래. 은정이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하지만 은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 하나를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치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준혁 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은정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은정의 목소리에는
다시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로운 빛이 태어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새벽 은정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면회가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은정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뵈러 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며칠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물론이야. 지금 상황에서 할머니가 더 중요해. 준혁의 배려 깊은 말에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은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또렷한 눈빛이 되돌아와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은정이 왔구나. 많이 달라졌네. 할머니가 은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시선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라졌다고요? 응. 눈빛이 예전과 다르구나. 무슨 큰일을 겪었니? 할머니의 예리한 관찰에 은정은 놀랐어요. 역시 할머니는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할머니께 지난 한 달 동안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계약 결혼부터 준혁의 진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은정의 손을 잡으셨어요. 은정아, 내가 한 선택들을 후회하니? 아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끝이라니.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이라고 하니. 할머니의 말씀에 은정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지금까지는 그냥 준비 운동이었어. 할머니의 눈빛에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었지? 진짜 귀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그 의미를 정말로 실천할 때가 온 거야.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것 좀 봐라. 수첩을 펼치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양그룹 창립 초기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의 한과점이 첫 번째 납품업체였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 남편 할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아니?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와 동양그룹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요. 그분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왔고 나중에 성공하신 후에도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 진짜 의리 있는 분이셨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정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아,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렴. 할머니의 격려에 은정의 마음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은정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숨겨진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진정한 반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은정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했거든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주체적인 여성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준혁은 은정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할머니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은정이 할머니의 수첩을 보여주며 동양그룹 창립 초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준혁의 표정도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만났는지,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 은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민석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온 사람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블루마운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캄보디아 정부에서 갑자기 광산 개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준혁과 은정 모두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거였습니다. 그럼 준철이 계획이 무너진다는 뜻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투입된 자금이 엄청난데 이대로 가면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민석의 설명을 들으면서 은정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준철과 여진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은정은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여진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준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 불안감도 숨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이 순간이야말로 반격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용기를 내어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정민석에게 연락해서 동양그룹 명예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사모님, 명예회장님을 뵙겠다고요? 네. 할머니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이미 최악인 만큼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했거든요. 오후 3시 은정은 명예회장의 서재에 서 있었습니다. 여든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박은정이라고 하셨나요? 준혁이 아내. 네, 명예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은정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을 때 명예회장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인데 혹시 정성당 한과점과 관련이 있나요? 명예회장의 질문에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할머니가 정성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수님이 할머니의 손녀딸이구나.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명예회장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명예회장님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려우실 때 서로 도우며 지낸 소중한 인연이라고. 그때가 참 힘든 시절이었지. 하지만 수님이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동양그룹도 없었을 거야. 명예회장의 고백에 은정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지금 동양그룹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라니? 준혁 씨는 사실 의식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죽은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정의 고백에 명예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말인가?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은정은 지난 한 달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준철의 음모부터 블루마운틴 프로젝트의 위험성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명예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준혁이를 도왔다는 거군요. 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 준혁 씨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가문을 지키고 싶어요. 은정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명예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수님이 할머니의 손녀답니다. 그분도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는데 손녀딸이 또 우리 집안을 구해주는구나. 명예회장이 일어나서 서재 구석에 있던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어. 준혁이를 불러오시오. 1시간 후 준혁이 휠체어에 타고 서재에 나타났을 때 명예회장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은정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뵙게 되어서. 아니다, 준혁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준철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명예회장의 자책에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회사를 구해야 해요.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하자. 명예회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 서류에는 준철이 감춰온 모든 불법 행위들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기다렸던 거야.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어요. 자신들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명예회장도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튿날 동양그룹 본사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준철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참석했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준혁이 명예회장과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철이 당황하며 물었을 때 명예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이가 깨어났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어. 그날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준철의 불법 행위들이 하나씩 공개되었고 블루마운틴 프로젝트의 위험성도 드러났어요. 주주들은 충격을 받았고 준철은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은정은 방청석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정의는 정말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준혁이 은정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어요.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은정과 준혁은 정성당 한가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전통 한과가 하객들에게 대접되었고 명예회장도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은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귀한 것이 바로 이런 순간들이라는 것을. 1년 후 새벽 4시 정성당 한가점에 부엌에서 은정은 할머니와 나란히 서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지 않았어요. 1년 동안의 경험이 그녀를 진정한 장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손녀의 변화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할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문득 가게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준혁이 내려서 정성당의 간판을 올려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는 동양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이 작은 한과점에 올 때만큼은 그저 은정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은정이 준혁을 맞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약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준혁의 말에 은정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예전의 어색함이나 긴장감 없이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갓 만든 약과를 예쁜 상자에 담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귀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야 너희 둘이 그걸 제대로 찾았구나. 그 말에 은정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찾은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